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웃기는 소리다. 결혼 3년 차. 이른바 청년벤처 사업가라는 내 남편은 사실 집안에 대파 한 단 살 돈조차 가져온 적이 없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3년이나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왔다. 하지만 그 인간이 내 카드를 훔쳐다 인터넷 방송 여비제이에게 별풍선을 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막을 내릴 때가 왔다. 조금 전 시어머니 될 놓친 내가 문 밖에서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악을 썼다. 어머님. 당신의 그 금쪽 같은 아들내미가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그 인간이 지금 백수건달인 데다가 2억 원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기왕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싶으시다면 온 아파트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누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할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압축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새벽 5시 43분에 서울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수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걸레처럼 칙칙한 납회색이었다. 나는 두 눈을 뜬 채로 벌써 2시간 가까이 누워 있었다. 내 오른쪽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위에는 남편이 어젯밤 모바일 게임을 하며 흘려둔 감자칩 부스러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바닥에 발을 디뎠다. 11월의 서울. 보일러가 아직 제대로 돌지 않아 발바닥을 타고 오르는 냉기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침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서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이따금 그가 내뱉는 욕설인지 환호성인지 모를 낮고 거친 짐승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씨, 한 판만 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박민혁의 목소리에는 밤을 새운 사람 특유의 쉰내가 묻어났다. 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발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간 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어제 산 우유는 3분의 1쯤 남아 있었고 계란판에는 계란 4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채소 칸에 넣어둔 대파는 이미 시들해져 잎끝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계란을 꺼내고 랩으로 꽁꽁 싸매둔 삼겹살 한 덩이를 마저 꺼냈다. 3일 전에 사둔 거라 지금 먹지 않으면 상할 게 뻔했다.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차가운 물이 손목에 튀었다. 나는 흠칫 손을 움츠렸지만 이내 묵묵히 냄비를 씻어냈다. 7시, 어머니가 오신다. 내 어머니가 아니다. 박민혁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다. 밥솥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고 증기 배출구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김이 주방 천장에 야은 물안개처럼 맺혔다. 나는 삼겹살을 얇게 썰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주방에 울려 퍼지는 도마와 칼날의 마찰음은 유난히 날카롭고 선명했다. 1점, 2점, 3점. 나는 정확히 23점을 썰었다. 내가 숫자를 세어서가 아니다. 고기를 한 점씩 썰어낼 때마다 오늘 아침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되뇌었기 때문이다. 아침상에는 국이 있어야 하고 밑반찬은 3첩 이상이어야 하며 밥은 너무 질어도 너무 되어서도 안 된다. 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노릇노릇 구워야 하지만 절대 태워선 안 되고 계란은 반드시 계란말이로 만들어야 한다. 어머니가 늘 계란 프라이는 없는 집에서나 대충 해 먹는 것이라며 질색하셨기 때문이다. 23점의 고기, 그리고 내가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23가지의 꼬투리들. 썰어둔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리자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뜨거운 기름 속에서 고기들이 서서히 오그라들며 갈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익어가며 식욕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내 코에는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주방에 수년째 찌들어 있는 퀴퀴한 기름 냄새와 냉장고 압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플라스틱 타는 듯한 열기,
그리고 서재 쪽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만이 코를 찔렀다. 저 인간,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아마 작년에 그 빌어먹을 창업이 망하고 나서부터였을 거다. 당시 그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겠다며 대학 동창 3명을 끌어들여 강남구에 있는 번듯한 빌딩 지하 1층을 통째로 빌렸다. 인테리어 공사에만 8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업한 지 석 달 만에 처참하게 망해버렸다. 그가 모든 걸 날리고 집에 돌아오던 날 밤, 그의 옷에서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8천만 원, 내 돈이었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속이 넓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너무 지쳐서 화를 내고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한 점씩 뒤집으며 선홍빛 살코기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기름이 배어나와 프라이팬 바닥에 투명한 액체로 고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나서 계란말이를 시작했다. 그릇에 계란을 깨트려 넣고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젓가락으로 휘저었다. 소금 약간, 다진 파 약간, 그리고 우유를 아주 조금 부었다. 이건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계란말이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하셨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을조리자 마치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콱 막힌 것처럼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6시 45분 모든 요리가 끝났다. 밥은 밥솥에서 보온 중이었고 삼겹살 구이,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커다란 냄비 가득 끓인 미역국이 준비되었다. 오늘이 민혁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37살. 그는 37살이 먹도록 여전히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매일 서재에 처박혀 새벽까지 게임만 해댄다. 그러면서도 자기 엄마가 올 때마다 성공한 청년 사업가 행세를 하고 나는 그 완벽한 연극을 위한 훌륭한 소품 역할을 담당한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접어 주방 서랍에 넣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쥐색 원피스를 꺼냈다. 너무 수수하면 어머니가 품위가 없다고 타박할 테고 너무 화려하면 돈을 헤프게 쓴다고 잔소리를 퍼부을 것이다. 원피스 위에는 카디건을 하나 걸쳤다. 어머니가 늘 여자가 맨살을 훤히 드러내고 다니는 건 상스러운 짓이라고 하셨으니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귀와 목덜미가 단정하게 드러나도록 뒤로 깔끔하게 묶었다. 거울 속 여자는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아래로 처져 있었다. 마치 햇빛도 물도 들지 않는 음습한 구석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비루한 식물 같았다. 35살. 나는 35살이고 현대그룹 전략기획실 차장으로 일하며 월급으로 900만 원을 받는다. 연말 성과급은 따로다. 나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45평짜리 아파트를 내 능력으로 샀고 매달 대출금을 혼자 갚아나가며 나와 이 망할 집구석을 온전히 내 힘으로 먹여 살릴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나는 그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며느리일 뿐이다. 나는 그저 아침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멍청이고 나는 그저 우리 잘난 아들 덕 보고 사는 뻔뻔한 여자다. 식탁에 마지막 반찬을 올려놓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걸어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오늘 미용실에 다녀오셨는지 중년 여성들이 즐겨하는 그 특유의 뽀글뽀글한 파마머리가 정수리에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다. 마치 시들어버린 브로콜리 같았다. 어머니는 짙은 자주색 모직 코트를 입고 내가 모르는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나이 들어 보이는 칙칙한 검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지수야, 문 열어라.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짜고짜 명령하는 투였다. 네, 어머니. 지금 엽니다. 나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현관에 서서 기다렸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3초. 나는 그 시간을 수없이 세어보았다. 그 43초 동안 나는 얼굴 근육을 풀고 표정을 다듬었다. 입꼬리가 적당히 올라갔는지, 눈빛에 순종적이고 공손한 기색이 충분히 담겼는지 확인했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가장 먼저 바닥을 쓱 훑어보더니 신발장 옆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민혁의 운동화에 시선을 꽂았다. 그건 내가 지난주에 새로 사준 신발이었다. 그 전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나 있었으니까. 이 신발은 왜 여기 널브러져 있니? 아, 민혁 씨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와서 벗어둔 건데 제가 미쳐.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야지. 박에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꼴이 뭐가 되니.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두 손가락으로 그 신발을 집어들었다. 마치 무슨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한 손짓이었다. 그러고는 신발장을 벌컥 열어젖히고 신발을 휙 던져 넣었다. 신발이 선반에 부딪히며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고 이른 아침에 고요한 현관에 그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몸을 옆으로 비켜서서 어머니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신는 전용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내가 사둔 실내화는 발이 베겨서 못 신겠다며 직접 사오신 거였다. 거실로 들어선 어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소파 쿠션은 왜 저렇게 삐딱하게 놓여있니? 제가 당장 똑바로 놓겠습니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쿠션 3개를 반듯하게 고쳐놓았다. 사실 아주 살짝, 오도도채 틀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머니가 삐딱하다고 하시면 삐딱한 거다. 거실 탁자 위에 저건 또 뭐고?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탁자 위에 잡지 한 권과 TV 리모컨이 놓여 있었다. 민혁 씨가 어젯밤에 보던 자동차 잡지인데 제가 다 봤으면 제자리에 치워야지. 저렇게 널브러져 있으니 집안 꼴이 얼마나 어수선하니. 네, 바로 치우겠습니다. 나는 잡지를 집어들어 거실장 아래 수납 바구니에 넣었다. 표지에 빨간색 스포츠카가 인쇄된 그 잡지는 민혁이 하도 들여다봐서 책등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소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자 나는 주방으로 가 차를 내렸다. 보이차, 70도의 물 온도, 딱 30초만 우려낼 것,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까다로운 규칙이었다. 나는 찻잔을 받쳐 들고 나와 두 손으로 공손히 어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어머니는 찻잔을 받아 들고 입으로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시더니 대번 미간을 찌푸렸다. 물 온도가 안 맞잖니? 너무 뜨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됐다, 관둬라. 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쳐다보았다. 민혁 씨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벌써 일을 시작했단 말이니? 우리 아들 참 대단하다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어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건 내가 평생 가도 절대 받을 수 없는 오직 당신 아들만을 위해 준비된 미소였다. 가서 밥 먹으라고 불러와라. 네, 어머니. 나는 서재로 걸어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1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민혁 씨, 어머니 오셨어. 나와서 아침 먹어. 방 안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치우는 듯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이어지고 문이 열렸다. 민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까치집을 지은 헝클어진 머리에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어젯밤 끓여 먹은 컵라면 국물 자국이 번들거렸다. 꼬깃꼬깃 구겨진 티셔츠에 수면 바지 차림이었고 맨발이었다. 엄마 왔어. 거실에서 기다리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침실 문 너머로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곧이어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옷을 갈아입는 모양이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몹시 짜증이 났을 때 나오는 특유의 박자였다. 아침은 다 차린 거니? 네, 다 준비했습니다. 식탁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식탁으로 안내하고 의자를 빼드렸다. 식탁 위에는 삼겹살 구이,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단무지 무침, 그리고 미역국까지 6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밥도 각자의 자리에 맞춰 퍼두었다. 어머니의 눈매가 식탁 위를 매섭게 훑고 지나갔다. 오늘 민혁이 생일인데 고작 이거 차린 거니? 제가 저녁에 상다리 부러지게 제대로 차려주려고. 저녁.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아니? 아내라는 애가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고 계획성이 없어?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때 민혁이 걸어 나왔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도 말끔히 닦아내어 제법 멀쩡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어머니의 볼에 쪽 소리 나게 뽀뽀를 했다. 엄마, 뭐 하러 이렇게 일찍 오셨어? 내 아들 생일인데 내가 어떻게 안 오니? 내 아빠도 일찍 떠나고 내 피부치라곤 너 하나뿐인데 이 애미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엄마, 울지마. 오늘 내 생일인데 기분 좋게 밥 먹어야지. 그래. 안 울련다. 자, 앉아서 밥 먹자. 민혁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고 나는 그 옆에 엉거주춤 서서 두 모자의 애틋한 인사를 지켜보았다. 민혁아, 요즘 사업은 잘 돼가니? 그럼요, 엄마. 요즘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인데 이거 성사되면 돈 엄청 벌 거예요. 내 양옆에 늘어뜨린 두 손에 꽉 힘이 들어갔다. 큰 프로젝트. 어제 새벽 3시까지 미친 듯이 게임만 쳐하던 인간이 도대체 언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건가?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없는 한낱 나무토막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 능력 있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이 애미는 널 철석같이 믿는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휙 돌아보았다. 그 순간 얼굴에서 자애로운 미소가 싹 가셨다. 지수야, 넌 왜 멀뚱히 서 있니? 앉아서 밥 먹어라. 네, 어머니. 나는 주방과 가장 가까운 언제든 벌떡 일어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식탁 끄트머리 자리에 엉덩이를 걸쳤다.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몇 번 씹더니 대번 미간을 팍 구겼다.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니? 아마 제가 불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오래 구운 것 같습니다. 고기 굽는 불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결혼 3년 차인데 음식 솜씨가 어째 늘지를 않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넌 내 꼴을 좀 봐라. 우리 민혁이가 사준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 떵떵거리며 살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끝이잖니. 내가 뭐 그리 힘들고 고생할 게 있다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차려내? 내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그 찌릿한 통증 덕분에 간신히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민혁이가 사준 고급 아파트? 이 아파트 계약금 2억 5천만 원, 내가 냈다. 매달 370만 원씩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도 선명하게 김지수석자로 박혀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민혁이 내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제발 자기 엄마 앞에서는 기죽이지 말아달라고, 자존심 좀 세워달라고. 나중에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그땐 자기가 다 갚겠다고 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이라며 엄마 앞에서만큼은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무려 3년이나 속아 넘어갔다. 민혁아, 이것 좀 봐라. 시금치나물에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니? 엄마, 괜찮아. 먹을만해? 먹을만하긴 뭐가 먹을만해?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진 거야? 내가 내 아빠한테 시집왔을 때는 반찬 투정은커녕 아궁이에 불 떼서 밥 짓고 숭늉까지 대령하며 시부모님을 왕처럼 모셨다. 요새 젊은 여자들은 도통 살림할 줄을 몰라요. 민혁은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를 쳐박고 밥만 우겨 넣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마다 입술을 쩝쩝거리는 흉측한 버릇이 있었는데
조용한 다이닝룸에 그 쩝쩝거리는 파열음이 유난히 역겹게 울려 퍼졌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개걸스럽게 씹어대는 그 면상을 보고 있자니 위장에서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미역국은 간이 많네. 어머니가 마지못해 칭찬 한마디를 던지더니 이내 꼬투리를 잡았다. 하지만 미역을 너무 크게 썰었어. 다음부턴 잘게 좀 썰어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는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민혁은 소파에 늘어져 앉아 아침 방송을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아나운서가 과장된 목소리로 연예계 가십거리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빈 그릇들을 싱크대에 쌓아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거센 물줄기가 그릇 표면을 때리며 남은 기름기와 음식물 찌꺼기들을 배수구로 밀어 넣었다. 고무장갑 안으로 축축하게 땀이 배어들었다. 지수야. 거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엄마 차 한 잔 타다 드려? 알았어. 나는 물을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은 뒤 앞치마에 대충 손에 물기를 닦고 다시 물을 끓였다. 이번에는 물을 살짝 식힌 뒤 손등을 찻잔에 대보고 온도가 적당한지 꼼꼼히 확인했다. 쟁반에 차를 받쳐 들고 거실로 나가 어머니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차 드세요. 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런 잔소리도 없었다.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지수야, 잠깐 서봐라.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았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희들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인데 왜 아직도 애 소식이 없는 거니? 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내 나이가 벌써 35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늦어지면 완전 노산이라고. 넌 태평한지 몰라도 나는 피가 마른다. 우리 민혁이가 박씨 집안 귀한 독자인데 내가 애를 못 낳으면 우리 집안대는 누가 있는단 말이니?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최선을 다하면 뭐하니?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봤어? 혹시 내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얼굴이 화끈거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저 검사 다 받아봤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혁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소리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찢어질 듯 높아졌다. 마치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 같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민혁 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둘 다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직 삼신할미가 점지를 안 해주신 것뿐입니다. 삼신할미는 무슨 얼어 죽을 삼신할미.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허구한 날 회사 나가서 일한답시고 돌아다니니까 애가 들어서겠니? 여자가 밖에서 푼돈이나 벌어오면 뭐해? 여자의 가장 큰 도리는 튼튼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양옆으로 늘어뜨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푼돈. 내가 한 달에 벌어오는 그 푼돈으로 이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 내고도 남는다.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집안을 지탱하고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처하고 불법 도박에 미친 당신 아들내미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내가 버는 게 푼돈이라고? 하지만 나는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며느리라는 이름표에 걸맞은 가장 순종적이고 나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들러붙어 앉아 마치 귓구멍이 막힌 사람처럼 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다 듣고 있었겠지만 그 인간 머릿속에는 이게 전혀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엄마가 내뱉는 모든 말이 곧 법이고 진리니까. 어머니는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야 집을 나섰다. 가기 전까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식재료가 싱싱하지 않다며 당장 내일 마트에 가서 장을 새로 보라고 호통을 쳤다. 주방 상부장을 열어보더니 양념통이 너무 난잡하게 널려 있다며 자주 쓰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으라고
잔소리를 퍼부었다. 심지어 안방 침실까지 쳐들어와서는 침대 커버 색깔이 칙칙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며 당장 화사한 색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파출부나 하녀처럼 언제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수행해야 하는 로봇처럼 굴었다. 현관에서 배웅을 할 때였다. 신발을 신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수야, 너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지 알고는 있니? 나는 순간 멍해졌다. 우리 민혁이처럼 능력 있고 사업도 빵빵하게 잘 나가는 남자가 널 거둬줬잖니. 이렇게 학군 좋고 비싼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안주인 노릇하는 거 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얻은 복인 줄 알아라. 칙칙한 검붉은 립스틱이 발린 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귓속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며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우리 아들 하늘처럼 모시고, 알겠니?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는 무조건 빨리 가져. 나 죽기 전에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네, 어머니.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며 내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건물 어딘가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현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집안 공기에는 민혁이 베란다에서 피우고 들어온 옅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침에 고기를 구우며 벤 찌든 기름 냄새도 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뿌리고 온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하고 촌스러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눈을 뜨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쩍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마치 세상을 구하는 중대한 임무라도 맡은 것처럼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 짝이 없었다. 민혁 씨.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오늘 당신 생일인데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준비할게. 아무거나 대충 먹어. 그럼 갈비탕 끓일까? 당신 갈비탕 좋아하잖아. 맘대로 해. 마치 내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몹시 귀찮아하는 말투였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획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는 아직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고 고무장갑 안에서는 땀이 차올라 손가락이 하얗게 퉁퉁 불고 쭈글쭈글해졌다. 설거지를 끝내고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를 닦아냈다. 거실 바닥을 물걸레로 훔치고 쓰레기 봉투를 꽉 묶어 현관 앞에 내놓았다. 이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 버릴 참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주방구석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짙은 잿빛이었다. 미세먼지인지 먹구름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태양이라곤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빽빽하게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은 마치 회색빛 배경 속에 늘어선 거대한 묘비들처럼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문득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암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까지 딱 3개월이 걸렸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던 날, 나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 그때 민혁은 내 옆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유산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 합쳐서 대략 1억 원 남짓이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나중에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비상금으로 쓰라며 그 돈을 쥐어주셨다. 나는 그 돈을 나만 아는 비밀 계좌에 고이 넣어두었다.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아니, 나만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다. 그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목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민혁은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고 없었다.
별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출금 내역에 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결제처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별풍선 충전이었다. 아프리카 별풍선이 대체 뭔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결제 내역을 눌러 상세 정보를 확인했다. 그것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사이버 머니 충전 내역이었고 결제 시간은 정확히 3일 전 새벽 2시였다. 3일 전 새벽 2시 나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민혁은 서재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비슷한 결제 내역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7건이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2천만 원. 내 한 달 월급이 9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면 내가 2달 넘게 숨도 안 쉬고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내역을 계속 확인하던 중 나는 더 기가 막힌 출금처들을 발견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로 빠져나간 돈이 있었고 VIP 대부업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이 일그러져 보였다. VIP 대부업체의 대출 내역을 클릭해 보았다. 대출 원금 5천만 원, 대출 일자는 2달 전, 그리고 연이율은 법정 최고 금리인 39.9%였다. 2달 전. 2달 전, 민혁은 내게 아주 기가 막힌 투자 아이템을 찾았는데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나더러 5천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나는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괜찮다며 자기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쿨하게 돌아섰다. 그 인간이 말한 방법이라는 게 사채업자에게 달려가 불법 고리대금을 빌리는 거였단 말인가. 그런데 한 가지 소름 돋는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백수 건달인 그 인간이 무슨 담보가 있어서 5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단 말인가? 나는 전자대출계약서 스캔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1억 원짜리 유산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내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인감도장.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번호는 나밖에 모르는 그 인감도장. 도대체 어떻게 그 금고를 열고 도장을 훔쳐간 거지? 나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파에 깊숙이 파묻혔다.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냉장고 압축기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창밖으로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배기음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나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창밖은 이미 새카만 어둠으로 뒤덮였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셋톱박스에서 깜빡이는 붉은 대기 전원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이 삑삑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혁이 돌아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치는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캄캄한 거실 소파에 유령처럼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너 왜 불도 안 켜고 청승맞게 앉아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거실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부신 형광등 불빛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너 이거 봤어? 이게 다 뭐냐고.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 훔쳐다가 사채를 썼어?
내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소름 끼치게 냉정했다. 지수야, 진짜 오해야. 그 돈 내가 금방 다시 채워 넣을 거야? 내가 이번에 투자한 프로젝트가 대박 조짐이 보여서. 무슨 투자 프로젝트? 불법 스포츠 토토. 아니면 인터넷 여비제이한테 별풍선 갖다 바치는 거? 그의 입술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내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서 인감도장 훔쳐내고 우리 아빠 유산 담보로 잡아서 사채 5천만 원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그걸 도박판에 다 쏟아부었어? 다 쏟아부은 거 아니야? 그냥 요새 운이 좀 안 따라줘서. 운이 안 따라줘.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보다 머리 반 개는 더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발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박민혁.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그 3년 동안 이 아파트 내가 샀고 매달 대출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생활비부터 관리비까지 이 집구석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내가 다 냈어. 넌 도대체 이 집에서 한 게 뭔데? 나도 나름대로 밖에서 뼈 빠지게 노력하고 있다고. 노력. 무슨 노력? 방구석에 처박혀서 밤새 게임하는 노력? 불법 도박 사이트 들락거리는 노력? 헐벗은 여비제이한테 별풍선 쏘는 노력? 그 BJ는 그냥 친한 동생이야. 친한 동생한테 별풍선 2천만 원어치를 쏴?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을 파르르 떠는 꼴이 분노인지 찔려서인지 알 수 없었다. 김지수, 너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래, 너 회사 다녀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명색이 내 남편인데 내가 나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잔뜩 일그러진 그의 뻔뻔한 면상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 내가 3년이나 부대끼며 살아온 내 남편이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이 인간의 무능함을 참아줬고 입만 열면 쏟아지는 거짓말을 참아줬고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시집살이와 모욕을 참아줬다. 내가 인내하고 감내할 필요가 없는 모든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묵묵히 참아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놈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엄마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럼 내 자존심은? 내 인권은? 우리 아빠가 피눈물 흘리며 남겨주신 내 유산은? 이혼해. 내 입에서 튀어나온 그 두 글자는 깃털이 바닥에 떨어지듯 아주 가볍고 담담했다. 그가 멍청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김지수, 너 미쳤어. 아니, 안 미쳤어. 내 평생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하고 맑았던 적이 없어. 그의 표정이 경악에서 공포로, 그리고 다시 악에 바친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나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감히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내 엄마. 나는 코웃음을 쳤다. 사포로 유리를 긁어대는 것처럼 건조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박민혁, 너 그거 알아? 지난 3년 동안 내 엄마가 우리 집에 쳐들어올 때마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늙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집 안방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걸까? 무슨 내 집이야?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 여긴 내 집이야.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옆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처박혀 있던 이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나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쑥 뽑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똑똑히 봐, 소유자 명의란에 누구 이름이 박혀 있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소유자란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김지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이 아파트 내가 샀어. 계약금 2억 5천만 원 내 통장에서 나갔고 매달 대출금 370만 원씩 갚고 있는 것도 나야.
넌 이 집에 10원짜리 한 장 보탠 적 있어? 그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넌 그냥 내 집에 얹혀 사는 기생충이었어. 내 집에 기어들어와서 내 돈으로 밥 처먹고, 내 돈으로 옷 사입고, 내 돈으로 도박하고, 내 돈으로 인터넷 여비제이들한테 별풍선이나 쏴대는 기생충. 지수야. 그러고는 내 엄마를 내 집에 불러들여서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지주라도 되는 양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게 만들었지. 내 엄마한테는 이 집 내가 샀다고 사기쳤고, 밖에서는 떵떵거리는 청년 사업가인 척, 능력 있는 남자인 척 온갖 허세를 다 부렸지. 지수야, 내 말 좀. 박민혁, 너 알아? 나는 예전에는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꾹 참고 내조하면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라고. 내가 정신 차리고 번듯한 직장도 구하고, 철도 들고, 언젠가는 우리 집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될 거라고 믿었어. 지수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다 고칠게. 근데 오늘 내가 한 짓거리를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어.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그게 정답이더라. 너 같은 부류는 태생이 기생충이라서 평생 남의 피나 빨아먹고 살면서도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살 인간이야.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다. 지수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진짜 다 고칠게. 도박도 끊고 게임도 다 지울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일자리 구할 테니까.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발밑에 꿇어앉아 콧물 눈물 쏙 빼며 빌고 있는 이 남자를. 3년 전에도 나는 이렇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무려 3년이나 믿었다. 내 자신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철석같이 믿었다. 일어나. 지수야. 일어나라고 했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서.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절차 밟을 거야. 그동안은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좋아. 대신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그 돈은 당장 토해내. 그 돈은 지금 당장 갚을 수가. 그건 내 사정이고 내 알바 아니지. 지수야, 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 매정해. 나는 헛웃음을 쳤다. 박민혁, 내가 매정하다는 단어의 뜻을 알기나 해? 매정한 건 우리 아빠 유산 훔쳐다 도박판에 날린 너야? 3년 내내 나를 속이고 현금 인출기 취급한 게 매정한 거고. 내 엄마가 내 집에 쳐들어와서 나한테 온갖 쌍욕을 퍼붓는데도 그 옆에 자빠져서 게임이나 처하고 있던 내가 바로 매정한 거라고. 지수야. 오늘부터 넌 서재에서 자. 내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내 짐 전부 서재로 치워놔. 나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그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김지수, 너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3년 전 너랑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이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어. 그 후로 이어진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지독한 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혼 소송 전문인 이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눈빛이 매섭고 일처리가 아주 깔끔한 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다. 은행 거래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사채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인감도장 도용 증명서까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변호사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지수 씨, 이 사건은 승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사채를 썼지만 이 채무가 가정생활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 혼자 떠안게 만들 수 있죠. 다만 그걸 입증하는 데 시간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그 돈 전부 도박이랑 여비제이 별풍선 쏘는데 들어갔지 생활비로는 단돈 10원도 쓰인 적이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가압류 신청부터 해서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죠. 그리고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요? 내 본인이 집을 샀다고 거짓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모욕을 주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명백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이혼 숙려 기간 한 달 동안 남편분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었고 저 멀리 한강 수면이 석양을 받아 반짝거렸다. 빌딩 숲 사이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깊고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라 첫 숨을 들이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숙려 기간 한 달 동안 민혁의 태도는 몇 번이나 돌변했다. 처음에는 애걸복걸이었다. 그는 매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자기가 다 고치겠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징징댔다. 나는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자 분노로 바뀌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방문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한밤중에 악을 쓰며 발광했다. 하루는 거실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가져와 묵묵히 쓸어 담았다. 내 무반응에 그는 더 길길이 날뛰었지만 차마 내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 자기가 나를 때리는 순간 경찰에 끌려가고 모든 게 끝장난다는 걸 그 얄팍한 머리로도 알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은 협박이었다. 자기 엄마를 불러서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느니 내 회사 동료들에게 내 실체를 다 까발려서 사회생활을 매장해 버리겠다느니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단 한마디만 대꾸했다. 마음대로 해. 그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해졌다.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가 여전히 3년 전처럼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며 꾹꾹 참아 넘기는 호구인 줄 알았다.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려워서 체면 차리기에 급급한 겁쟁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단단히 착각했다. 이미 바닥까지 잃어본 사람이 도대체 뭘 더 무서워하겠는가? 숙려 기간이 끝나는 날 마침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나는 회사 사무실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고 모니터에 떠오른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눈에 새겼다. 원고 김지수와 피고 박민혁은 이혼한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인 원고 김지수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 박민혁이 VIP 대부업체로부터 차입한 금 5천만 원 및 그 이자는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개인 채무로서 피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피고 박민혁의 원고 인감도장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피고 박민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 1억 원. 이건 이 변호사님이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받아낸 결과였다. 혼인 기간 동안 민혁이 저지른 기만과 정신적 학대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인간이 그 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 당장 자기 이름으로 된 사채빚도 못 갚아서 허덕이는 마당에 나한테 줄 위자료 1억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빚이라는 족쇄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거라는 사실이다. 그가 이 돈을 갚지 않는 이상 그는 죽을 때까지 내 채무자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천장형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와 옆자리 복합기에서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 날카롭게 벼린 칼날 같았다. 3년 전의 그날 오후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막 차장으로 승진해서 한창 기세가 등등했고 드디어 내 인생이 탄탄대로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다. 지인 모임에서 박민혁이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프러포즈를 했었다. 지수야,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게 완벽한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다. 이제야 알겠다. 그건 지독한 사기극의 서막이었을 뿐이라는 걸.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지수. 유리창을 녹슨 쇠꼬챙이로 긁어대는 듯한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 단번에 알아차렸다. 민혁의 엄마, 전 시어머니였다. 너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니? 내가 우리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내가 무슨 권리로?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너 똑똑히 들어. 거긴 내 아들 집이야. 내까짓게 감히 우리 아들을 내쫓아?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30분 전 시어머니 집에서 우리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면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 서류를 챙기며 팀원에게 말했다. 나 오늘 반차 쓰고 먼저 들어갈게요. 급한 건 내일 처리합시다. 그러고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정확히 4시 20분이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월패드 화면을 켰다. 현관 박복도를 비추는 화면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주방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신 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기다렸다. 4시 30분 화면에 인형이 나타났다. 민혁의 엄마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칙칙한 자주색 모직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미친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민혁이 잔뜩 주눅든 개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신경질적으로 다시 울렸다. 이어서 문을 부술듯이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김지수, 당장 문 열어. 철문을 뚫고 들어오는 앙칼진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다. 김지수, 빨리 문 안 열어. 내가 뭔데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아. 나는 소파에 앉아 월패드 화면만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버튼을 꾹꾹 누르자 도어록에서 삑삑삑 하는 오류음이 났다. 뭐야? 비밀번호가 왜 이래? 그녀가 뒤돌아서서 민혁에게 꽥소리를 질렀다. 비밀번호 뭐야? 그게 1234. 눌렀는데 안 열리잖아. 그럼 지수 생일 0715. 그녀가 다시 번호를 꾹꾹 눌렀지만 여전히 오류음만 울렸다. 3번 연속으로 번호를 틀리자 도어록에서 삐익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길게 울리더니 아예 잠겨버렸다. 이거 왜 이래? 왜 안 열려? 민혁이 쭈뼛쭈뼛 다가와 도어록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었다. 비밀번호 바꿨나봐. 뭐라고? 지수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이 터질 듯한 풍선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김지수, 당장 안 튀어나와. 내가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긴 내 아들 집이야. 그녀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복도 전체에 그 무식한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천박한 것. 우리 아들이 3년이나 걷어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아주머니, 목소리 좀 낮추시죠. 여기 공동주택입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가 흠칫 놀라더니 이내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렸다.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아주머니, 내가 내 시어머니다. 이제 아니죠. 내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다. 저 박민혁이랑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주머니랑 저는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운운하지 마시고 시어머니 행세도 그만하시죠. 이혼. 무슨 얼어 죽을 이혼. 누가 이혼을 허락해줬다고.
법원이 허락했죠. 판결문은 어제 이미 나왔고요. 그녀가 획 고개를 돌려 민혁을 노려보았다.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혁아, 저 기집애가 하는 말 진짜니? 민혁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박민혁, 당장 대답해. 엄마. 진짜야.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다. 너희가 어떻게 나 몰래 이혼을 해?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엄마, 그럼 이 아파트는?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다시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주머니, 이 아파트 제 겁니다. 뭐라고? 이 아파트 명의자 저 김지수라고요. 계약금 2억 5천만 원 제 통장에서 나갔고 대출금도 제가 다 갚고 있어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제 이름 석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폰 카메라 렌즈 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소유자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녀가 카메라 앞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민혁이가 분명. 당신 아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내일 날씨를 알려주듯 건조하고 담담했다. 당신 아들은 당신만 속인 게 아니라 나까지 감쪽같이 속였어요. 지난 3년 동안 직장도 없고 돈 한 푼 못 벌면서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불법 도박에 빠져 살았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통장 훔쳐다가 사채 5천만 원까지 끌어다 썼고요. 그 돈 전부 인터넷 도박판에 쏟아부었답니다. 거짓말 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원래 그런 쓰레기입니다. 나는 현관 서랍에서 두툼하게 철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계좌 거래 내역서와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들이었다. 제가 이 증거 자료들 싹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주머니가 남의 집 현관문 밖에서 이러고 계시니 모양새가 영 안 좋네요. 정 원하시면 나중에 따로 약속 잡고 카페에서 만나시죠. 제가 그동안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낱낱이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 안 들어. 그딴 소리 듣기 싫어. 김지수, 너 우리 아들 집 뺏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기 제 집이고 당신 아들 집 아닙니다. 지금 남의 사유지 문 앞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거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업무방해의 스토킹입니다. 당장 안 꺼지시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내가 감히 경찰을 불러? 이 독사 같은 기집애가. 그녀가 갑자기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를 푹 움켜쥐더니 허공을 향해 확 뿌려버렸다. 굵은 소금이었다. 허연 소금 알갱이들이 현관문과 문틀, 복도 바닥 위로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재수 없는 년. 내가 내 집 앞에 소금 팍팍 뿌려줄 테니까 평생 남자 구경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어라. 악귀 같은 년. 화면 속에서 발악하는 저 여자를 보고 있자니 문득 지독한 연민과 조소가 밀려왔다. 저 여자가 바로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모셨던 사람이다. 내 집에 쳐들어와서 상전 노릇을 하며 삿대질을 해대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린다고 온갖 구박을 퍼부어대던 그 잘난 시어머니다. 정작 자기를 속여 넘긴 건 자기 아들인데 아들 멱살을 잡기는커녕 애먼 내 집문 앞에 와서 소금을 뿌리며 저주를 퍼붓고 있다니. 경찰 부릅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112를 눌렀다. 네, 경찰서죠. 여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제 집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오물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상황을 접수한 경찰은 15분 내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인터폰에 대고 말했다. 아주머니, 방금 경찰 불렀고 곧 도착할 겁니다. 계속 거기서 난동 부리시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녀가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다. 그녀가 민혁을 돌아보았고 민혁의 얼굴에는 사색이 만연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자. 가긴 어딜까.
여기 내 집이잖아. 전현이 무슨 자격으로 경찰을 불러. 엄마, 여기 진짜 내 집 아니야? 뭐라고?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기어들어갔다. 이 아파트. 지수가 산 거야. 나는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에서 흑빛으로 변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거짓말. 이 집 내가 산 거라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게 내가 그때 창업 망하고 나서 도저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실망할까 봐. 그녀가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민혁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내가 그러고도 남자야? 쪽팔리지도 않아? 저승에 있는 내 애비가 널 보고 뭐라 그러겠어. 민혁은 뺨을 부여잡은 채 찌질하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면 뭐해. 내가 나를 이 기집애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시켜놔.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뒷목을 잡고 헐떡거리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놈을 낳았을꼬? 아이고, 내 팔자야. 그녀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쓰는 꼴이 덫에 걸린 짐승의 단말마 같았다. 화병이라도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남의 집 문 앞에서 30분 가까이 행패를 부리고 문짝에 소금까지 뿌려댔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흙 뿌려진 굵은 소금 알갱이들을 한 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노인네와 그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무 관계 아닙니다. 저 남자는 제 전남편이고 어제부로 법적 이혼 처리 끝났습니다. 저 여자는 전남편의 모친이고요. 나는 주머니에 챙겨둔 이혼 판결문 사본을 경찰에게 건넸다. 여기 법원 판결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아파트 소유주는 접니다. 저 사람들은 제 집에 얼씬거릴 권리가 단 1%도 없습니다. 판결문을 훑어본 경찰이 민혁을 향해 다가갔다. 선생님,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시죠. 민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이번엔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네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일어나시죠. 파출소 가서 조서 좀 쓰셔야겠습니다. 안 가. 내가 거길 왜 가. 남의 집 빼서 먹은 독사 같은 년은 저기 있는데. 아주머니. 현장 상황이랑 신고자 진술 들어보니 명백히 스토킹 및 업무방해 소지가 있습니다. 순순히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또 핏대를 세우며 뭐라 악을 쓰려 하자 민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빨리 가자. 안 가.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전현이. 엄마. 민혁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 인간을 안 이후로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났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결국 포기해버린 사람 같았다. 이 아파트 진짜 지수명에 맞아. 난 땡전 한 푼 없는 백수 새끼고 쓰레기야. 지수한테 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지수 말이 다 사실이니까?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자기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아무런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가자, 엄마.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 되기 싫으면? 그제야 복도 양옆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층 이웃들이 현관문을 빼꼼히 열고 고개를 내민 채 흥미진진하게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보였다. 우리 층에는 총 6가구가 산다. 내 집을 제외한 나머지 5집의 문이 전부 열려 있었다. 그녀 역시 그 따가운 시선들을 눈치챘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마치 대낮에 길거리에서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가 갑자기 나를 획 노려보았다. 두 눈엔 도끼가 가득했다. 김지수, 두고 봐에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아주머니, 맘대로 해보시든가요? 나는 뒷걸음질 치며 경찰이 그 진상 모자를 끌고 가도록 길을 터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그녀의 구슬픈 곡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지하로 곤두박질 치며 영영 사라져버렸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차가운 철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실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늘 그렇듯 냉장고 압축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렸고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별바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 마치 끝이 보이지 않던 길고 긴 참호전을 끝내고 마침내 휴전협정서에 도장을 찍은 기분이었다. 피곤하다. 뼛속까지 피곤했다. 하지만 동시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명치 끝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그 후의 일들은 내 예상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리고 또 복잡하게 흘러갔다. 단순한 건 법적인 절차였다. 전 시어머니는 스토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내게 접근 금지 및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다. 물론 끝까지 뻗대려 했지만 경찰서 유치장 신세지기 싫으면 당장 지장 찍으라는 이 변호사님의 협박에 결국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민혁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대출은커녕 신용카드도 다 정지됐고 전셋집은 꿈도 못 꾸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그 잘난 모자는 강북구 구석에 있는 낡은 고시원으로 기어 들어갔다. 창문 하나 없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한평 남짓한 쪽방 말이다. 그 고시원 월세가 45만 원이라고 들었다. 우리 집 베란다 창고보다도 못한 곳이었다. 복잡한 건 내 마음속이었다. 이 모든 지긋지긋한 소동이 끝나면 마냥 통쾌하고 날아갈 듯 기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내게 찾아온 건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내 삶의 궤도는 온통 그 시댁, 그 남편, 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억울해도 꾹 참아 넘기고 남이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 내 안에서 자책거리를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갑자기 그 모든 속박이 사라지자 나는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들 비위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남편 길을 살려줄까? 그런 쓰레기 같은 고민만 안고 살았다. 그럼 나 자신은? 김지수, 너는 대체 뭘 원해? 한참을 생각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일부터 해치우기로 결심했다. 이 집을 팔아버리는 것. 그 구역질 나는 기억들로 도배된 이 공간. 한때 내가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착각했던 이 아파트에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집을 파는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강남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 중이었고 내 아파트는 평수는 작아도 역세권의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내놓자마자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 부동산 계약 날 나는 중개업소 소파에 앉아 새로운 집주인이 될 젊은 신혼부부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7, 8쯤 되어 보이는 새댁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예쁘게 휘어졌다. 그녀의 남편은 옆에 딱 붙어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귓속말로 다정하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문득 3년 전의 내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나도 딱 저랬다. 박민혁과 손을 깍지 끼고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드디어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완벽한 착각이었다. 행복은 비싼 강남 아파트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남자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혼인 신고서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쟁취해 나갈 용기를 갖는 데서 온다. 계약이 끝나고 새 주인에게 현관 도어록 마스터키를 넘겨준 뒤 나는 홀로 부동산 문을 나섰다. 서울의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르렀고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바쁘게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 변호사님이었다. 김지수 씨, 새로 구하신 한남동 빌라 전세권 설정 등기 다 마무리됐습니다. 언제든 입주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혁 씨 쪽 근황. 혹시 궁금하신가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말씀해보세요. 지금 사채이자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대부업체 깍두기들이 고시원까지 몇 번이나 들이닥쳤다고 하네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 되시던 분은 화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요. 병원비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모양인데 신용불량자한테 돈 꿔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인간들 사정, 이제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새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달렸고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갔다. 빽빽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을 지나 한남동의 고즈넉한 고급 빌라촌으로 접어들었다. 가로수도 노란 은행나무에서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로 바뀌어 있었다. 새로 구한 집은 보안이 철저한 고급 빌라 단지였다. 입구에서부터 입주민 전용 카드를 태그해야 했고 단지 내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았다. 투룸 구조라 평수는 작았지만 채광이 끝내주게 좋았고 거실 테라스에 서면 저 멀리 남산 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오후 내내 이삿짐을 풀었다. 캐리어에 담아온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꺼내 드레스룸 옷장에 걸고 서랍장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해 진력이 되자 나는 테라스에 캠핑 의자를 펴고 앉아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감상했다. 서울의 서쪽 하늘이 핏빛 섞인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누군가 하늘에 물감통을 쏟아부은 것 같았다. 노을빛을 머금은 남산타워는 거대한 도시의 중심을 지키는 듬직한 등대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 내 손을 잡고 남산 케이블카를 타러 갔던 기억.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 도시는 차갑고 삭막하지만 그만큼 악착같이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얼굴. 현대그룹에 갓 입사했을 때 매일 밤 코피 터지게 야근을 하고 막차 지하철에 몸을 실은 채 텅 빈 객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던 내 모습. 처음 대리로 승진했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자 수화기 너머로 호탕하게 웃으시며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칭찬해 주시던 목소리. 참으로 많은 것들이 떠올랐다. 좋았던 기억, 끔찍했던 기억, 미치도록 기뻤던 순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모든 파편들이 모여 내 삶의 궤적을 만들었고 지금의 단단한 김지수를 완성했다. 나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지옥 같은 3년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독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평생 몰랐을 것이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내 것을 지켜낼 용기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 그 3년이 내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이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철저하게 나 자신부터 사랑할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더라도 내 자아를 갉아먹으면서까지 호구가 되지는 말 것. 어둠이 짙어지며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들어와 주방 조명을 켰다. 빌트인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봐야겠다. 지갑을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편안한 홈웨어 차림으로 종량제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아주머니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네, 오늘 입주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빌라 살기 좋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서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헤어졌다. 빌라 단지 정문을 나서자 11월 서울 특유의 코끝이 찡해지는 알싸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골목 어귀에 있는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경쾌한 케이팝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 흰 우유 한 팩,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세척 사과 2알을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가니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쓴 20살 남짓의 앳된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었다. 8,500원입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내밀어 결제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검은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편의점을 나와 무심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찾기 힘들다. 탁한 미세먼지와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뒤엉켜 하늘을 누런 빛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저 탁한 대기권 너머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삶의 희망도 마찬가지다. 희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잠시 시야가 가려졌을 뿐. 나는 새 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내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내겐 눈부신 새 출발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숨막히는 임원 보고를 막 끝내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화면을 노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맞으십니까? 아주 사무적이고 건조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입니다. 박민혁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분께 통지차 연락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사람 말을 끊었다. 박민혁 씨 일인데 저한테 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저희 법적으로 이혼한 지 한참 지났습니다만. 네, 기록 확인했습니다. 다만 박민혁 씨가 김지수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1억 원에 대한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압류 가능한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 사실상 당장의 강제 집행은 불능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훗날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1순위로 압류가 들어가 김지수 씨에게 변제될 것입니다. 나는 픽 하고 실소를 터뜨렸다. 네, 상황 파악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추후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종료하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위자료 1억. 아마 평생 가도 그 돈 구경은 못할 거라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젠 아무 상관없다. 그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내게 금전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통쾌한 훈장 같은 거니까. 내가 그 지옥 같은 3년을 멍청하게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는 증명. 내 손으로 직접 쓰레기들을 처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청구했다는 완벽한 승리의 상징. 돈이야 들어오면 고마운 거고 평생 안 들어와도 내 알바 아니다. 나는 이미 내가 진짜 원했던 걸 전부 가졌으니까. 온전한 내 시간. 짓밟히지 않은 자존감.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 퇴근 후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마장동의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다.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툭불 한우 구이 정식을 시켰다. 숯불이 들어오고 종업원이 마블링이 화려한 소고기를 불판에 올리자 익숙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기름 냄새 맡아가며 프라이팬 앞에 서 있던 내가 아니다. 오직 나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완벽한 식사였다. 잘 익은 살치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입안 가득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왔고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식감에 나도 모르게 두 눈이 스르르 감겼다. 미치게 맛있다. 나는 혼자서 그 비싼 고기 2인분을 싹싹 비워내고 시원한 보리차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한 뒤 기분 좋게 법인 카드가 아닌 내 개인 카드로 시원하게 결제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서울의 밤거리에는 가랑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지만 굳이 사지 않았다. 그냥 그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정장 재킷과 머리카락을 적셨다. 비는 찼지만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 상쾌했다. 지난 3년 동안 내 몸과 마음에 들러붙어 있던 찌든 때와 악취를 말끔히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내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세례 의식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서 끊임없이 떨어져 내리는 은빛 빗줄기들을 온몸으로 맞았다. 내일은 또다시 찬란한 태양이 뜰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 회사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내 집에서 평온하게 쉬며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과거의 그 찌질했던 인간들과 쓰레기 같은 기억들은 그냥 시궁창 같은 과거 속에 영원히 처박아 두련다. 나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지하철역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이 빗길 끝에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따뜻하고 안락한 내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진짜 내 집. 그곳엔 시어머니의 독설도 없고 억울하게 삼켜야 할 눈물도 없으며 꾸며내야 할 역겨운 연극 따위도 없다. 오직 나. 오직 완벽한 자유. 그리고 무한하게 펼쳐질 내 눈부신 미래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씩 올라갔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가 이토록 아름다울 줄이야.